조선시대 외교 문서 한 글자를 잘못 번역했다는 이유로 목이 잘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왕의 말을 적국의 언어로 바꾸고 적의 말을 왕에게 전하는 순간 그들은 언제든 역적이 될 수 있었죠. 역관, 조선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지만 가장 먼저 의심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조선의 외교는 불가능했지만 조선은 이들을 끝내 권력의 중심으로 들이지 않았거든요. 말 한마디로 전쟁과 평화가 갈리는 자리에 서 있었지만 언제나 의심과 감시의 대상이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을 쇄국정책의 나라로 기억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명나라와는 1년에 수십 차례 사신을 주고받았고 청나라가 들어선 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일본과는 부산 외관을 통해 끊임없이 교류했습니다. 북쪽으로는 여진족과 국경 무역이 이어졌는데 문제는 왕도 영의정도 그 누구도 외국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반은 한문만 배웠고 오랑캐의 말을 배우는 건 수치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필요했던 게 역관이었고 외교의 모든 실무는 이들의 입을 통해서만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나 역관이 될 수는 없었거든요. 조선의 신분제는 이 직업조차 철저하게 걸러냈습니다. 양반은 역관을 천시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고 천민은 아예 시험 자격이 없었어요. 결국 중인 계층, 그 중에서도 이미 역관 집안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죠. 아버지가 역관이면 아들도 역관이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기술직 세습이랄까요? 출발선부터 이미 정해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역관이 되려면 일단 역과 시험을 통과해야 했는데 이게 문과 같은 과거 시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문 경전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회화를 해야 했거든요. 시험관이 중국어로 질문하면 즉석에서 답해야 했고 외교 문서를 주고 현장에서 번역하게 했는데요. 한 글자라도 잘못 옮기면 탈락이었습니다. 실전에서 말 한마디 실수하면 외교 사고가 나니까요. 시험장 자체가 이미 외교 현장을 시뮬레이션하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합격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합격하면 사역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가 조선의 유일한 통번역 훈련소였어요. 언어별로 완전히 분리돼 있었습니다. 중국어 전공, 일본어 전공, 몽골어 전공, 여진어 전공이 각각 따로 운영됐죠. 그리고 각 언어마다 전용 교재가 있었는데요. 중국어는 노걸대와 박통사, 일본어는 첩해신어 같은 책들이었습니다. 이게 문법책이 아니었거든요. 실제 상황에서 쓰는 대화문을 통째로 외우는 방식이었어요. 장사하러 왔습니다. 이 물건 얼마입니까? 세관에 신고할 게 있습니다. 같은 실용회화만 담겨 있었죠. 시험용 언어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언어를 배운 겁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사역원을 나온 다음부터 시작됐거든요. 신임 역관들은 무조건 사신단에 배치돼서 실전 경험을 쌓아야 했습니다. 명나라나 청나라로 가는 사신을 따라가거나 부산 외관에 파견되거나 북쪽 국경지대로 보내졌는데요. 여기서 책에서 배운 언어가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중국 관리들은 교과서 발음으로 말하지 않았고 일본 상인들은 사투리를 섞어서 흥정했으며 여진족은 상황에 따라 말투를 바꿨습니다. 역관들은 여기서 발음뿐 아니라 억양 그리고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읽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락하면 다시는 중요한 외교 업무를 맡을 수 없었죠. 살아남은 역관들은 조선 외교의 실질적인 담당자가 됐습니다. 사신이 명나라 황제를 아련할 때도 외관에서 일본과 협상할 때도 국경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도 모든 대화는 역관을 거쳐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역관들의 진짜 힘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정보였죠. 외국 관리들과 직접 대화하다 보니 조선 조정이 모르는 정보를 가장 먼저 알게 됐거든요. 명나라 내부 정치 상황, 일본의 군사 동향, 청나라의 정책 변화 같은 것들이었고요. 이 정보를 조정에 보고하면서 역관들은 점점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돈도 벌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요. 공식적으로는 사신단 수행이 주 업무였지만 실제로는 무역이 주 수입원이었거든요. 사신단이 외국에 갈 때 개인 물품을 가지고 가서 팔고 현지 물건을 사와서 조선에서 되파는 게 가능했습니다. 역관은 언어가 되니까 흥정도 직접 할 수 있었고 어떤 물건이 비싸게 팔리는지도 정확히 알았죠. 심지어 금지된 물품도 은밀히 거래할 수 있었는데 세관 검사도 역관이 통역하니까요. 이렇게 몇 년만 사신단을 따라다니면 양반 몇 대가 모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역관은 중인 신분이었지만 양반보다 부자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양에 큰 저택을 짓고 양반 자제들과 어울리며 살았죠.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려는 시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선의 신분제는 돈으로 뚫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중인은 중인이었고 고위 관직에는 절대 오를 수 없었거든요. 역관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품계는 정, 삼품, 당상관까지였고 그것도 극소수만 가능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관은 너무 많이 알았거든요. 외국어를 하고 외국 사정에 밝고 외국인들과 친분이 있다는 게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항상 의심의 대상이었죠. 혹시 외국의 정보를 팔고 있는 건 아닌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외교를 왜곡하는 건 아닌지 감시받았습니다. 실제로 역관이 간첩 혐의로 처형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는 시기에는 특히 더 심했습니다. 어느 쪽 말을 믿고 전달하냐에 따라서 역적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역관들은 늘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외국과 너무 가까워 보이면 의심받고 그렇다고 외국과 관계가 나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돈은 많이 벌지만 쓰는 것도 조심해야 했고 정보는 많이 알지만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권력은 없지만 권력자들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위치였죠. 이 모순 속에서 역관들은 평생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역관이라는 직업이 가장 빛을 발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 시기였죠. 임진왜란 때 일본어 역관들은 왜군 포로를 신문하고 정보를 캐냈으며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와의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적과 협상할 때, 정보를 수집할 때, 심지어 첩보 활동을 할 때도 역관이 필요했거든요. 전쟁이 끝난 후 강화 조약을 맺을 때도 모든 협상 내용을 역관이 통역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조선의 외교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또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죠. 조선은 역관의 능력이 필요했지만 그들을 권력 핵심부로 들이지는 않았거든요. 외교는 중요하지만 외교관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상한 논리였습니다. 역관들은 이 모순을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역관 집안들이 점점 더 폐쇄적인 집단이 된 거죠. 대대로 역관을 배출하는 가문들이 생겨났고 서로 혼인하면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신임 역관을 뽑을 때도 이미 역관 집안 자제들이 유리했거든요. 정보와 노하우가 대물림됐고 외국어 교육도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역관이라는 직업은 혈통으로 계승되는 기술직이 된 겁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청나라와의 교류가 늘어나자 청어 역관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청나라는 명나라보다 강했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도 컸거든요. 청어 역관들은 연행사를 따라 베이징에 가서 청나라 조정의 분위기를 파악했고요. 조선에 불리한 정책이 나올 조짐이 보이면 미리 보고했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정보 덕분에 조선은 외교적 위기를 몇 번이나 피할 수 있었죠. 일본어 역관들도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산 외관은 조선과 일본을 잇는 유일한 공식 통로였는데 여기 파견된 역관들은 일본의 내부 사정을 가장 먼저 알아냈거든요. 도쿠가와 막부의 정책 변화, 일본 내 정치 갈등, 무역 조건 변경 같은 것들이었고요. 이 정보들은 조선의 대일 정책을 수립하는데 핵심 자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관들이 가진 이 정보력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조정의 고위 관료들 중에는 역관을 통해서만 외국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역관이 정보를 왜곡하거나 숨기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몇몇 역관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편집해서 보고했습니다. 그게 들키면 처벌받았지만 들키지 않으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들어서면서 역관이라는 직업도 변화를 맞았습니다. 근대적인 외교 체계가 도입되면서 공식 명칭도 통역관으로 바뀌었고 신분제 제약도 사라졌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옛 역관 집안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외국어 능력과 외교 경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역관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선은 500년 넘게 역관을 키웠지만 끝내 그들을 권력의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외교의 성패가 역관에게 달려 있었지만 역관은 영원히 그림자 속 존재였습니다. 돈은 벌게 해줬지만 명예는 주지 않았고 정보는 의존했지만 신뢰하지는 않았죠. 역관이라는 직업은 조선 사회가 가진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던 겁니다. 지금도 외교의 최전선에는 통역사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만날 때, 국제회의가 열릴 때, 외교 협상이 진행될 때 모두 통역이 필요하죠. 기술이 발전해서 AI 통역도 나왔지만 중요한 외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통역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문화와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조선의 역관들이 했던 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통역사들은 역관처럼 신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일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림자 속 직업이라는 건 비슷하네요. 외교의 성공을 통역사 덕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어쩌면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의 숙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대 위의 주인공이 아니라 무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 조선의 역관들이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